파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네. 전통적인 견해에서 세일즈라는 것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말하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활동을 세일즈라고 정의하고 있어. 비판매 세일즈라는 것이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직접 판매, 간접 판매라고 할까? 어쨌거나 직접 판매거나 간접 판매거나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고, 우리는 누구나 크거나 작거나 어떤 영향력의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야. 맨 마지막 파트에서 섬기는 세일즈를 이야기하는데, 세일즈라는 말을 리더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네. 세일즈라고 하면 보통 돈, 그리고 억척스런, 부정직한, 진실성이 없는,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대는 변했고 지금은 누구나 세일즈를 하고 있다는 것이야. 특별히 지금의 세일즈는 보다 더 진실하고 보다 더 인간적인 세일즈가 성공적이라고 말하고 있어. 교육에 있어서 세일즈의 예를 이야기하네. 교사 페를라주라는 사람, 자연재해에 관한 수업을 마친 후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자연재해가 어떤 것인지 쓰게 하는 에세이 과제를 냈다는 것이야. 그런데 존이라는 학생이 거부를 했다는 것이지. 사실 존은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도 잦았고 작문 수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 그래서 이 교사 페를라주가 조를 불러서 조에게 조가 정말로 가장 좋아하는 축구팀이 어딘지, 그리고 싫어하는 축구팀이 어딘지,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축구팀이 왜 좋은 팀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에세이를 쓰게 했다는 것이야. 한참 생각하던 조가 알았다고 했고, 그렇게 축구팀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팀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갖고 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또 좋아하는 농구팀, 그 농구팀이 왜 우수한지 쓰는 그 에세이 과제를 냈다고 하네. 이렇게 시작한 작문 수업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지. 결론은 자연재해 에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 쓰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야.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 페를라주 교사가 조에게 자연재해 에세이가 아닌 좋아하는 축구팀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동조하는 것, 회복력, 그리고 명확성을 이야기하고 있어. 동조는 중심이 겸손이야. 태도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작은 의자에 앉을 테니 당신은 큰 의자에 앉으세요. 당신은 나보다 더 강자입니다. 말씀하세요. 나는 들을 테니까. 그리고 당신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당신의 관점을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야. 사실 관점 바꾸기는 머리를 써서 상대의 생각을 읽으라는 것이야. 공감은 우리가 공감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 근데 공감은 정서적 반응으로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데에는 지적 능력인 관점 바꾸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지. 그리고 사회적 지도 그리기라는 말도 있네. 사람은 환경, 상황, 그리고 집단과 연결하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감정적 유대, 그리고 관계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회복력, 거절의 바다를 헤엄쳐 나오는 연습이라고 하네. 나는 이 선한 뜻으로 했지만 또 거절 당하는 수도 많잖아. 그럴 때 마음을 다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야 할까? 먼저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자기 대화가 필요하다고 해.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의문문은 그 형태만으로도 답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담고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으니까 거절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명확성.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의 발견이 해결보다 중요하다고 하네. 과거의 세일즈맨은 정보 접근에 능숙했고, 그리고 사는 사람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정보 홍수 시대라는 것이야. 엄청난 정보를 정리하고 적절한 정보를 규명하여서 타인에게 제시할 수 있는 큐레이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야. 가능성을 발견하고 잠재된 이슈를 드러내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찾기가 있네. 빈 의자 준비하기가 있어. 아마존을 예를 들었는데, 아마존의 회의에서는 임원진,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리자들이 앉은 자리 옆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빈 의자 하나를 둔다고 하네. 바로 고객의 자리라고 해. 회의에 모인 사람들에게 누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사람인지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식탁에 빈자리 하나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자리라고 한다더니 같은 뜻이겠지? 그리고 내면의 양방향을 찾는 연습도 있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일즈는 외향적인 사람들, 말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세일즈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네. 외향과 내향의 중간 지점을 말하는 양향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외향성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발언을 줄이는 연습을 하라고 하네. 그래서 듣기를 많이 하는 연습. 그리고 내가 평서문으로 뭔가를 말하기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해. 그리고 너무 내향적이다 싶은 사람은 미소를 지으면서 꼿꼿이 앉아있는 연습도 하라고 하네. 불편한 상황이더라도 크게 발언하기 등도 있어. 그리고 편말 바꾸기. 이게 재미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이거 예를 든 곳이 많이 있거든. 하면 장님 거지가 있는데 자기 앞에 저는 장님입니다 이렇게 써놔놓고 앉아있는 거지보다는 그 거지에게 이제 판매왕인 어떤 사람이 글자를 바꾸어 놓았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더 많은 동전을 던져 주었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편말을 바꾸었다고 해. 경험의 프레임도 있어. 자동차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를 설명하기보다는 이 차를 타고요 옛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장소로 떠날 수도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차를 샀을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하네. 낯선 충격 시도하기도 있어. 작은 충격은 평소 자기가 늘 앉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아보기. 이것을 다른 데서 또 다른 길로 가보기라는 것도 있지. 큰 충격은 여행 떠나기가 있네. 흠집 프레임이라는 것도 있어. 대화 중에 계속 장점만 이야기하기보다는 가벼운 단점 하나 추가하는 것도 신선한 충격으로 대화를 유지하기가 좋다고 하네. 그리고 시간 여행자와 대화 나누기가 있네. 100년 전의 사람과 대화하면서 휴대폰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를 설명한다면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야. 사람들과 대화 중에 정말 말귀 못 알아듣네 이렇게 화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너에게 내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내 생각을 너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결국은 말귀 못 알아듣는 너가 문제가 아니고 설명을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것. 책임 소재를 나한테로 돌리게 되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조금은 달라지겠지. 그리고 수시로 질문을 하는 연습을 하라고 하네. 왜? 라는 질문을 5번쯤 하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핵심에 닿는 1%를 찾으라고 이야기해. 1%의 핵심을 찾게 된다면,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면 다른 것들은 다 자리를 스스로 찾게 된다고 이야기하네. 사람들과 그리고로 이어지는 이야기 만들기 게임도 있어. 쉽게 말해서 A가 내일 우리 뭐 어디 가자 이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래 그리고 뭐도 하자,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그래 그리고 뭐도 하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말을 하네. 그리고 yes 그리고 라는 말을 하고 있어. 그런 것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계속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이제 3장 어떻게 상대를 사로잡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피치를 말하고 있어. 피치라는 것은 설득력 있게 요점만 전달하는 능력을 말해.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대화가 시작되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질문 피치가 있네. 사람들이 좀 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좀 더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이유를 찾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한 단어 피치라는 게 있어. 한 단어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명확성을 요구하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해. 그래서 트윗 피치라는 게 있네. 140자 이하로 말의 길이를 제한하는 트위터처럼 자신의 일을 요약하는 것을 말해. 이것도 연습해보면 괜찮겠지? 140자 정도로 내가 하는 일을 요약하는 것. 나로 말하면 내가 이거 지금 책 읽은 것을 이렇게 시작한 게 제일 처음에 9월 초월 자선을 읽고 이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우리 딸에게 읽으라고 전화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읽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이것을 처음에는 문자로 보냈어. 그래서 그게 내용이 분량이 작아가지고 문자로 해서 갔는데, 두 번째 또 욕심이 나잖아. 이 딸이 정말 좋다고 막 몇 번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막 욕심에 이것도 저것도 막 자세하게 막 이렇게 풀어서 책 내용을 요약을 해갖고 보내려고 하니까 용량이 너무 많아서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낼까? 녹음했는 거는 아깝잖아. 그래서 정말 그리고 이거를 딸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폰을 들고 앉아서 이제 보내기를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막 눌러보다 보니까 유튜브가 나오더라고, 공유하기에. 그래서 뭐 적어라 그런 대로 적다가 보니까 유튜브로 올라가게 되었어. 처음에는 그 구글 메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게 깨치 동네로까지 왔네. 이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요약하는 것, 왜 하게 되었지? 뭐 이런 것 한 번쯤 생각하면서 하면, 그래 뭐 다른 사람들은 왜 반말이야? 왜 이렇게 존댓말을 안 써? 네가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래 뭐 어떻든 상관없어. 나는 우리 딸만 들으면 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여기까지 온 거거든. 그런데 하여튼 토익 피치는 140자 이하로 말의 길이를 제한하는 거. 제목 피치도 있어. 유용성, 호기심, 구체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깨치 동네라고 했잖아. 이 깨치라는 걸 어떤 사람들은 막 까치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깨치라고 할 때는 깨우치는 기쁨을 말할 때 깨우치는 기쁨. 그래서 내가 깨치라는 말을 쓰거든. 그리고 내가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책 내용 나만 읽고 우리 딸내미 읽으라 그러면 뭐 이것저것 바빠서 엄마 알았어 이렇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읽은 것 중에서
그래 뭐 우리 딸내미 설거지하면서라도 들으면 뭔가 남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나는 이왕책을 읽었고 이왕에 내가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 우리 딸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리고 운율 피치가 있어. 음미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효과적인 피치. 운율 피치 같은 경우는 뭐 광고에 사용되는 그런 이야기 같은 것도 괜찮겠지. 그리고 픽사 피치가 있네. 이야기 DNA라고 해. 순서대로 이어지는 6개의 문장을 포함해서 심층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픽사 피치로 요약한 이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은 이 책을 요약을 했는데 픽사 피치로 이 책을 요약하는데 6개의 단어가 그거야. 옛날에는 어느 날 그래서 마침내 라는 단어 매일이 있네. 옛날에는 매일 어느 날 그래서 마침내 이 6개의 단어로 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야. 옛날에는 일부 사람들만 세일즈를 했다. 매일 누군가는 물건을 팔고 누군가는 사면서 모두가 만족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누구나 세일즈를 하게 되었고 세일즈는 구매자 위험 부담 원칙에서 판매자 위험 부담 원칙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동조, 회복력, 명확성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배워야 했고 그래서 피치, 즉흥연기, 기여라는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마침내 우리는 세일즈가 부정적인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일즈는 우리 존재의 일부이고 따라서 더 인간다울수록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6개의 단어 옛날에 매일 어느 날 그래서 마침내 이거를 넣어서 내가 지금까지 왔는 삶을 이렇게 한번 엮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지? 기여는 도움이 되게 하는 힘을 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잠재된 믿음과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열망 거래가 끝나고 나면 세상은 그 이전보다 더 나은 곳이 될까 묻고 있어. 내가 팔려는 것을 고객이 산다면 그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인지. 사람을 움직이는 일의 시작과 끝은 세일즈이고 세일즈는 곧 인간 그 자체라고 결론 짓고 있어. 나와 주변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세일즈맨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기대해. 안녕.